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호산구 식도염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좀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산구 식도염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PPI라는 그런 약제인데, 어떤 분들은 PPI는 GERD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호산구 식도염에도 여기 보시면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도 임상적 호전뿐만 아니라 조직학전 그런 개선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보니까 조직학적 개선은 50%, 그 다음에 증상 개선은 60% 가까이 그런 효과를 보였었고, 이 네이처 관련된 리뷰 페이퍼에서도 여기 보면 23에서 60% 환자에서 PPI만으로 어떤 조직학적인 호전과 임상적인 호전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PPI가 산에 억제하는 그런 효과와는 별개로 안티인플레멘트, 항염증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험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항염증 효과를 통해서 호선구식염을 어떻게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 게 아닌가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PI 효과가 뭐 엑시드 서프레션에 의한 건지 항염증에 의한 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증상을 이렇게 60% 가까이 호전을 시키고 호산구 치면 즉 조직학적인 개선까지 23%에서 61%까지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PPI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호산구 식도염으로 가장 흔하게 쉽게 처방해 볼 수 있는 그런 약이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이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GERD와 호산구 식도염의 치료가 PPI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PPI를 투여를 했을 때 이 PPI 트라이얼을 했는데, 만약에 호산구 식도염의 어떤 증상이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얘는 호산구 식도염이 아니라 GERD다 라고 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서로 반대적인 배타적인 입장에 섰다면, 지금은 굉장히 오버랩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PI만으로 GERD와 호산구 식도염을 서로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PPI 트라이얼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문제는 PPI를 쓸 때 정확히 어떤 종류의 PPI를 얼마 동안 얼마의 용량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 없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 PPI를 투여한다고 해서 GRD를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했지만 현재 방향은 PPI도 호산구 식도염의 치료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용법과 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 이 컨트로버시가 있었던 게 GERD와 호산구 식도염 사이에서, 과거에는 PPI가 들면 효과가 있으면 GERD, 없으면 호산구 식도염으로 나눴다가 2011년도에는 이게 PPI에 드는 호산구 식도염이 따로 있을 거야, 아예 다른 종류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현재에는 PPI만 드는 호산구 식도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PPI가 호산구 식도염의 치료로 작용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GERD와 호산구 식도염의 관계가 서로 배제되는, 그런 완전히 정반대가 아니라 오버랩 되는 거고, PPI 단독이 드는 그런 질환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PPI가 이렇게 호산구 식도염의 치료제로서 작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산구 식도염과 GERD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굉장히 양방향에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질환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PPI 리스폰스 EOE 호산구 식도염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슈였다가 이게 굉장히 인위적이다, 이 PPI도 호산구 식도염의 치료제로서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의 서브 타입으로 이제 자리가 잡은 거죠. 독립적인 그런 디스오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PPI가 호산구 식도염의 치료제로 잡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진단병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PI 치료를 하게 된다면 증상뿐만 아니라 조직학적 개선을 나타내고 이런 것들이 GERD와 뭐 호산구식도염이 독자적인 것도 아니고 그 PPI만 작용하는 호산구식도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의 질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세분하게 나누자 보면 이게 GERD거든요. 그래서 GERD고 이게 호상구식도염인데 호상구식도염조차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굉장히 서로 겹치고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만약에 PPI가 효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장기간 PPI를 쓰게 된다면 이 증상과 조직학적 호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쉽게도 해리슨에서는 아직까지도 GERD와 그러니까 에오시노필리 에소파자이티스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PPI 트라이얼을 해봐라 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추세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또 해리슨에서는 PPR 리스폰시브 에소파지얼 에오시노필리아라고 해서 이런 질환이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는 통칭 호산구 식도염으로 통칭하고 서브그룹으로 이제 PPR 리스폰시브 에소파지얼 에오시노필리아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 용어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테로이드에 대한 권고사항인데 토피컬 스테로이드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토피컬 스테로이드가 증상 개선과 조직학적 개선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 스왈로드 그러니까 삼키는 토피컬 스테로이드가 안정성도 우수하게 하고 뭐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뭐 부작용이 있다고 해봐야 뭐 식도 캔디다증인데 그게 10% 정도 생기는데 이 삼키는 호산구 식도염의 그 토피컬 스테로이드 치료를 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먹는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것이 아니라 토피컬 스테로이드를 처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토피컬 스테로이드, 스왈로우드 스테로이드가 뭐냐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함께 이제 파우더랑 같이 이게 스위트너라고 해서 이게 좀 단맛을 나게 하는 그런 가루랑 같이 해서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가루랑 같이 넣어가지고 그것을 약간 꿀물처럼 삼켜내서 아이들에게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토피컬 스테로이드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거죠. 이제 아예 가루 파우더랑 스위트너랑 같이 해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네일러인데 기존의 이네일러는 이제 기관지에 작용하도록 이제 이렇게 들이마셨다면 이 이네일러는 이제 식도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은 숨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설명처럼 일단은 한번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그런 가스들이 들어갈 텐데 그때 숨을 쉬면 안 된다는 거죠. 숨을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호산구 식도염이 있는 그 벽면 쪽으로 이 스테로이드 분말가루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쪽에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특징적인 거는 원래 우리가 이넬러 쓰면 30분 내에 바로 입을 헹구라라고 하는데 30분 동안 입을 헹구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이 식도 쪽에 잘 자리 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 성인의 용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플루티카손, 부데소나이드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인덕션, 메인테너스 더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플루티카존, 부데소나이드 이렇게 썼더니 효과가 굉장히 보면 뭐 80%, 70%뭐 이 정도의 리미션을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우수했고 여기서 토피컬 스테로이드와 플라시보를 비교했는데 뭐 연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어떤 연구는 많게는 30배 정도로 더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토피컬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써보는 게 이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데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피컬 스테로이드를 미국에서도 계속 써라. 만약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경구 스테로이드, 전신 스테로이드는 추천하고 있지 않는다. 그 이유를 봤더니 뭐 전신 스테로이드나 이 흡입하는 스테로이드나 뭐 삼켜 먹는 그런 스테로이드나 효과가 다 있다. 근데 이 전신 스테로이드, 경구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신의 뭐 체중 증가라든지 쿠싱노이드, 뭐 쿠싱 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에소파지얼 캔디디아시스만 뭐 한 15% 가까이 발생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환자 측면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신 스테로이드는 그럼 언제 써야 되냐라고 이제 해리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약을 써도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써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토피컬 스테로이드는 쓰는 방법도 좋고 뭐 결과도 굉장히 우수하고 하지만 식도 캔디다 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흡입기 치료를 중단하면 바로 재발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경구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이렇게 있지만 전신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전신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단하면 재발한다라는 거고 PPI 같은 경우는 효과는 스테로이드만큼 우수하지는 않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더 PPI 쪽이 선호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지만 이게 뭐 정확한 기전이 항염증 효과인지 아니면 항산 효과인 건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GERD가 같이 오버랩돼서 좋아진 건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약 PPI나 뭐 토피컬 스테로이드 환자에 맞게끔 써볼 수 있겠지만 PPI가 안 되면 토피컬 스테로이드가 안 되면 PPI 이렇게 서로 인터체인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PPI 뭐 삼키는 스테로이드 아니면 흡입 스테로이드 아니면 식이요법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치료 시점이 이 치료의 끝인지 아직 모른다는 거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몇 주 동안 써야 되고 만약에 부분 반응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상태의 부분 반응을 정의할 거인지 그리고 PPI랑 스테로이드랑 같이 썼을 때 효과가 더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유지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어떤 환자를 선택해서 이 사람은 유지 치료를 지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뭐 일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호산구 그 개수 하이퍼파워필드당 호산구 개수가 15개 미만으로 떨어지면 약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때문에 우리가 효과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시경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뭐 납득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EGD 그러니까 내시경을 몇 주 간격으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립된 게 없다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뭐 이 한 논문에서는 만약에 반응이 없다, 반응이 있다, 아예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조직학적 정의를 뭐 1개에서 14개를 가지고 15개 이상이면 뭐 전혀 반응이 없다, 1개 미만이면 완전히 정상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심텀스 스코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EFS 스코어를 통해서 이 내시경, 증상,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서 이 리스폰스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시경을 뭐 6주에서 12주 간격으로 팔로우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 약물 치료인데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IgE mediated immune response라고 이 호상구 식도염의 패소피지올로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푸드 알러젠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게 마스트셀에 이렇게 디텍션이 되고 이 마스트셀이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그게 또 호산구를 자극하게 되는데 여기 이 헬퍼 T셀이 호산구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 이
얘가 이 마스트셀이 호산구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헬퍼 T셀이 이게 액티베이션 됨에 따라서 이게 또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면서 헬퍼 T셀을 불러와요. 그럼 이 헬퍼 T셀이 호산구를 인터루킨 5를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이 헬퍼 T셀은 다시 B세포를 인터루킨 4와 인터루킨 13을 통해서 액티베이션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IgE를 방출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 IgE는 다시 마스트셀로 달라붙어서 다음 푸드 알러젠이 더 활발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인데 결국 핵심적인 것들은 이 이면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사이토카인들을 알아야 이걸 차단하게 된다면 결국 면역 반응을 다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루킨 4, 13, 5, IgE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비만세포 자체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면 우리가 호상구 식도염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의 하에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도입이 됐었는데 비만세포로 억제하는 소듐 크로몰린이나 몬테류카스트 이런 것들을 써봤더니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뭐 인터루킨 5, 13, 뭐 몬테류카스트 이런 것들도 다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안티 IgE는 뭐 조건부 상황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다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AGA 최근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뭐 안티 TNF, 인터루킨 5, 크로몰린 소듐 이런 것도 다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PPI와 토피컬 스테로이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호상구 식도염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현재 PPI와 스테로이드 이 두 가지 치료가 큰 줄기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세 번째 치료인 식이요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